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이윤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관악 청년 네트워크 계신 분들과 함께 청년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큰 구성은 제가 이제 청년들이 삶이 어떻다라는 이제 현황들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에서는 또 어떤 식의 참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 정부에선 또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떤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될지 그냥 그 순서대로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재미있게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끝나고 나서 뭐 제가 막 뭐 정보나 지식을 막 알려드리려는 것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같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 이제 시간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같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아마 요즘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뭐 뉴스뿐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청년들, 그냥 내 스스로가 청년이었을 때 삶을 봤을 때 아마 다들 할 수 있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힘들다라는 말일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지금 무언가가 필요하고 부족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에서 결핍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오는데, 환경적인 요인으로 한번 생각을 하다 본다면 우선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코로나도 장기화되고 있고, 또 지금 고금리 고물가, 그다음에 달러 자체의 지금 환율도 높아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들이 쉽게 또 풀리지 않는 상황으로서 청년들의 이제 삶을 조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제였죠? 어제도 고용 관련해서, 노동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고, 또 양적으로도 청년들이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서 자신들의 능력과 역량을 키워온 것에 비해서 그 한계가 좀 많이 또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생애 주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까지도 지금 최근에 와선 청년들의 문제로서 같이 보고 있고, 또 덧붙여서 또 최근 가장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주거 문제까지도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또 그리고 가장 풀어나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와 주거 문제는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자산 문제 또 하나가 최근에 또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비투나 영끌이란 단어들 아마 청년과 관련해서 키워드 분석해보면 계속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위험자산 투자들이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해서 급증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또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그래서 청년들의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많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제가 지금 어두운 이야기들만 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환경적인 차원에서 청년들이 이제 삶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구조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아마 아빠 찬스, 이제 그 단어들도 아마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조금 더 해석해서 보자면 공정이란 또 용어로서 이제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청년들 내에서도 격차가 사실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과거에는 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거나 열심히 일을 해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그래도 작용을 했었던 시대였다면, 최근에 와서는 기회 불평등 자체가 확산이 되면서 계층 사다리가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청년들 자체에서도 자조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더 큰 격차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청년들의 환경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위축시키게 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 자체에서도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공정에 대한 요구들이 사실 굉장히 강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정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개념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또 친구들마다 생각하고 있는 공정, 그다음에 또 그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하는 공정, 이거에 대한 개념 정의들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이제 사회참을 이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공정이 어떤 전체 사회를 좀 아우르고 있는 키워드라면, 또 하나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회 안에서는 지역 격차도 사실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악도 지금 제가 아까도 저희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안에서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은 자치구 중에 하나로서 지자체로 뽑히는데,
지역과 도시, 수도권 안에서의 청년들의 이 지역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일자리 주거 문제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결부돼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청년들의 삶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무언가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요인으로 계속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움직여야 될 때다, 실현해야 될 때다, 실행해야 될 거다. 이거는 뭐 중앙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기초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해왔던 차원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청년들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고 정부는 듣고 싶어해요. 근데 문제는 두 개의 연결고리가 사실은 잘 이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은 조금, 예전엔 이제 해야 합니다라는 당위성에서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로 조금 더 솔루션을 찾아가기 위한 방안들이 나타나고 있고,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중앙 차원에서 만약에 청년 정책이 시작이 돼서 지자체로 나갔던 상황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부터 처음에 시작을 함으로써 이제 중앙으로 움직여갔던 상향식에서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방식으로 청년 정책이 이슈화되고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도 같이 고려를 해가면서 청년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이제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은 청년들의 삶은 사실은 뭐 어렵다라고 지금 제가 너무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격차들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유형별로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지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에서는 어떠한 대표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모두 다 아울러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절대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참여하고 또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시작으로 인트로를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주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좀 지표로서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보여드렸고요. 아마 이건 추후에 자료가 공유가 된다면 자료로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청년 인구는 사실상 지금 계속 감소 추세에 있죠. 그래서 청년 인구에는 감소 추세고, 그다음에 사실 이 오른쪽 그래프가 사실 조금 더 의미 있게 보실 텐데요.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청년들이 분포해 있다면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청년들의 삶을 좀 더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수도권에 굉장히 몰려서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사실상 청년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청년들의 유출이 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차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방안들도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청년 거주 때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거주의 유형이라든가 주거비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비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비중들도 최근에 와서는 더 높아지고 있고 향후에도 더 이제 강화될 것이다라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이제 생애주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대학 진학률이 사실상은 이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또 최근 데이터들을 본다면 작년과 올해에 있어서는 그 진학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래서 아마도 마이스터 코르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취업을 하지 못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상황들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학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학비라든가 학자금, 그러니까 장학금, 학자금에 대한 부담들은 더 있어서 대출의 양은 더 늘어나게 되고, 또 그거를 상환하기 위한 노력들은 더 어려워지는, 어떻게 보면은 순환적인 차원에서 계속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눈여겨볼 부분이기도 한데요. 대학 졸업 소요 기간이 사실 굉장히 유예되고 있죠. 그래서 뭐 남학생과 여학생 성별 차이로 봤을 때는 군대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그 기간이 길었던 것은 사실 과거부터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여학생들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졸업을 하고 나서 하기보다는 휴학이라든가 뭐 인턴십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학 졸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 또한 같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다음에 이걸 지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다음 단계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기가 이제 지연되고 있는, 유예되고 있는 상황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아까도 제가 이제 경제 상황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취업률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취업 준비 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첫 일자리의 고용 형태가 사실은 정규직의 형태보다는 사실 비정규직 형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서만 그 고용률을 살펴보기에는 질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기사에서 이제 실업률이 떨어진다라고 기뻐하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기사들도 있지만, 실업률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구직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구직이 안 되더라도 그 노력하는 인구 비율을 살펴보는 건데, 최근에 와서 한편으로는 그 구직하기 위한 시도조차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니까 실업률이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전체에 잡히지 않는 인구들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니트라는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구직 포기자라는 말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용에서는 이제 같이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또 일자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땐 근속 기간. 그래서 과거에 이제 부모님 세대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어디든 들어가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 이직의 횟수라든가 첫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직에 대한 요인들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기성세대들이 생각했을 때의 일자리에 대한 어떤 가치관과 지금 청년들의 세대에서 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일자리 정책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씩 또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측면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생애주기 따라서 이렇게 좀 가고는 있긴 한데요. 결혼 측면도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혼인율, 지금 전 세계적 추세라고는 사실 이야기는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혼인율 자체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고, 특히나 혼인율도 이제 요새 와서 이슈가 되지만 또 하나는 자녀에 대한 필요성. 그래서 과거에는 물론 남녀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 이상에서는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그 50%를 넘어가는 수치가 굳이 자녀 출산과 양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들이 커지면서 이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구 문제 지금 계속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과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논조가 사실 사회 전체가 굴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약간 구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청년들의 가치입니다. 이들한테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인구라든가 어떤 사회 전체 안에서 역할을 자꾸 부여하기 위한 어떤 책임으로서의 존재로서만 살펴볼 수 있을까? 그것만 아니겠죠. 개인으로서의 삶도 행복해야 되고, 개인으로서의 삶도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또 삶의 조건, 삶의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도 과거랑 비교했을 때 그 공동체와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삶을 위한 조건에 있어서도 어떤 이제 그 행복한 가정이라던가 가족을 꾸리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자산과 경제력에서 가져오는 만족감과 안정감을 더 크게 느끼는 세대들의 어떤 삶의 요건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도 이제 자산 부채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부분도 이제 큰 하나의 이슈로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정부 정책 차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같이 많이 하고 있고요. 한편은 또 이제 여가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과거에 비해서 놀거리는 많아졌다. 이제 이거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는 또 이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정말 제대로 실물하고 힐링을 하고 여가하는 시간은 절대치는 또 줄어들었다라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청년들의 삶이 지금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고, 또 경제력으로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여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들이 질 좋은, 그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쉼과 삶,
쉼을 잇는 삶을 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여가에 대한 어떤 불충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자살률 높은, 그래서 마음 건강에 대한 아마 정책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물론 모든 것을 제가 다 이제 아울러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통계적인 수치에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이 친구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같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좀 더 좋은 삶으로, 좀 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삶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목소리를 같이 들어야 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걸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청년 의원들, 청년 정치에 대한 또 이슈들이 항상 커졌었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기초지자체, 그 다음에 이제 광역에서의 의원들의 비율이 청년들, 20, 30대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지는 측면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수치로서는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제 큰 광역시 위주로 봤을 때도 절대 수치는 사실 한참 부족하죠.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20, 30대 의원들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 건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정리해서 본다면 광역 차원에서는 이제 청년 당선인이 총 83명, 그 다음에 기초 차원에서는 총 5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제 20, 30대에 걸쳐서 당선인이 배출됐다. 근데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으로서는 또 선출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각 지자체 시도별로, 광역 시도별로 이제 그 광역과 기초 의원들에 대한 현황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넓은 분야를 제가 이렇게 다다다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영역별로 현황들을 좀 짚고 갔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뭐 한 거 이외에도 여러 매스컴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용들, 그다음에 또 네트워크 활동을 하시면서 더 많이 보셨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두고만 지켜볼 수만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걸 해결해 주겠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 가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주제로 잡은 게 우리가 이제 참여와 권리 뭐 이런 주제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왜 청년들이 사회에 조금 더 나와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할까?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뭐 내가 무조건 어떤 개척을 하겠다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떤지를 들려줘야 그 삶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게 공론화가 되고 그다음에 같이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는 목소리가 될 텐데 개인만의 문제로서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테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같이 풀어내고 공론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다음 챕터에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퀴즈를 좀 갖고 왔는데요. 지금 월드컵 시즌이라 국기들은 이제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오늘 한 네 분을 이렇게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분들을 모셨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혹시 다들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한 번에 다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청년의 나이의 연령대에 속하면서 이제 국가의 수장이 되었던 청년 정치의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인으로서 이제 뽑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일 익숙한 또 우리가 많이 아는 분이 마크롱 대통령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39세 때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영국 총리가 이제 42세라고 해서 이제 리시 수넥 총리, 저도 지금 이름이 입에 안 붙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메모를 하고 왔는데 영국 총리가 그렇고요. 또 최근엔 핀란드 총리 또 이슈화가 됐었었죠. 그래서 37세에서 전 세계의 그 기록을 깼다라고 이제 처음에 얘기가 나오던데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도 있고, 그다음에 맨 지금 이쪽에 있는 분이 아마 다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뉴질랜드의 총리 인데요. 이분도 37의 이제 총리로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자체, 그다음에 이제 그 광역 의원으로서는 이제 정말 정치적인 입지를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정치인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만큼 사회를 이제 좀 주도해가고 있고 목소리를 더 많이 내가고 있는 주요 파워 계층들이 이제 점점 청년층으로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국가의 어떤 동력을 일으키는 세대들이 대표가 되었을 때 보다 더 이제 잠재력이나 가능성들을 많이 좀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참여와 정치 뭐 당연한 연결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막 순식간에 무너진 청년 정치, 그래도 뭐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그 댓글들을 보면 이제 뭐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자조 섞인 목소리로 그럼 이제 뭐 다들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냐, 청년들이. 다음에 각자 자기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나가서 우리가 그러면은 내 얘기를 하고 대표를 하겠냐. 나도 지금 밥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까지 하란 말이냐. 이렇게 그런 댓글들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쵸. 저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청년 정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정치인이 됩시다, 모두가 다 정당에 들어가서 어떤 목소리를 냅시다,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차원에서 일반 정말 청년들, 특정한 몇 명의 정말 정치에 뜻이 있고 관심 있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뭐 어떤 방식으로서 참여를 할 수 있을까. 뭐 내가 정말 말 그대로 취업해서 취업 준비하기도 힘들고 또 들어간 직장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언제 또 가서 내 뭐 목소리까지 낼 수 있을까.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청년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문제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걸로 저는 좀 포커스를 움직여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로 대변되는 지금의 이제 어떤 특정 몇몇의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이라 불리는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을 이제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양성해가고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2022년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일반 청년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그럼 들려줄 수 있을까,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일 텐데요. 그 부분을 같이 좀 해법을 찾고자 했을 때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파커 파머라는 작자에서, 아마 그때 한창 또 책에서도 유명했었는데, 그 나왔던 글귀 중에 이 글귀가 있어서 저는 좀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청년들은 자신의 배움에서 목소리를 부여받고 사회적, 인격적, 지적 성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발달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주변 환경에 자신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 나가서 내가 무언가를 뜻을 풀기보다는 내 주변의 삶을 같이 공유하고 내 삶의 터전 안에서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체적인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는 걸 텐데요.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삶의 공간을 넘어선 새로운 실행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공유된 거버넌스 협치의 실행은 청년들에게 소속감, 그 다음에 자율성, 그리고 문제 설정 능력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참여라는 것이 어떤 거창하게 어떤 뭐 정치인이 되겠다, 아니면 어떤 정당에 가입을 해서 어떤 대표성을 갖겠다라는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 내가 뭐 회사와 집, 그다음에 뭐 집과 학원, 학교, 여기만을 계속 오고 가고 했었더라면 조금 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의 조금 이제 연결고리를 찾고, 거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과 소속감을 가지고 네트워킹하는 과정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첫 번째 단계에서의 참여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글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청년들이 결국은 이러한 이제 참여권을 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제 동등한 다른 이제 기성세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권리에 대한 이제 우리가 보면 기성세대의 논리대로 사회가 사실은 굴러간다라고 비판하고 또 이제 좀 푸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과 더불어서 침해받지 않고 자신들의 주체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은 누군가 무언가 나의 삶을 좀 바꿔주겠지, 변화해주겠지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보다 더 내 목소리를 내므로써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근데 그 단계의 기반은 지역사회라는 공간으로서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 가장 단위로서 이제 제가 좀 주장하는 게 결국은 지역사회,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참여가 강조되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죠.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실체도 움직여질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지역사회 주체들하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오고 가면서 협의를 통해서 정책들을 마련해 갈 수 있는 보다 더 광의적인 차원까지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참여가 거창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어떤 혁신과 어떤 개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에서부터 조그마한 변화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불편했다면 그 다음날은 다른 친구와 함께 그 불편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 불편함을 개선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나아가는 방법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민에 의한 통치를 바탕으로 이제 강한 민주주의가 결국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 기본 단위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해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고 또 그 안에서 합의해가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련의 경험들이 쌓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속해서 반복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참여라는 요소로서 스며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청년의 삶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팍팍하다. 근데 이걸 단순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바꿔주세요라는 수동적인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자신이 한 발자국이라도 조금 더 지역이랑 연결을 해서 내 삶을 조금 더 보여주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은 어떻게 보면 그쵸,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앞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제가 너무 당위적인 말만 드렸죠. 당연히 좋은 거 알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 내가 혼자 지금 마을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움직여갈 수 있을까라는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제 국외 사례로서는 제가 핀란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핀란드 하면 또 이것도 핀란드냐 이러시면서 이제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게 엄청난 좋은 모범 답안이라서 우리가 모두 다 핀란드처럼 가야 됩니다라는 걸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 국가에선 저런 식의 모델을 가지고 움직였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럼 우리는 또 저걸 어떻게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식의 한국형에서 혹은 서울시만의 모델로 관악구만의 모델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이 중앙에서 시작해서 지자체로 내려왔다기보다는 정말 작은 지자체 안에서 청년들의 시작을 통해서 이제 중앙정부의 정책까지로 올라갔었던 어떻게 보면 상향식 관계라고 본다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먼저 청년에 대한 유스에 대한 관심과 또 법안도 정말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만들어져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 그 방향성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 핀란드 모델을 그대로 스텝을 밟아가면서 따라가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 정책 프로그램들이 이제 4년마다 계속 29세 미만의 청년들의 대상으로 이제 계속 우리로 말하면 기본계획 같은 차원에서 뭐 청년 기본계획, 청소년 기본계획 이런 기본계획이 있을 텐데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울까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이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시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때 목표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청년들이 일상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누리고 뭐 사회적 배제에 감소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 참여와 의사결정 참여의 수단과 기술을 습득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에 신뢰할 수 있도록 반차별과 그다음에 안전을 강화하는 거.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비전을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국가 차원에서 이제 수단적으로 정책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근데 이런 게 이제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법제적인 차원이 탄탄하게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법에 의해서 모든 기초자치 지방정부의 청년위원회 또는 청년활동조직을 갖추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핀란드에서는 그래서 309개의 기초정부에서 시민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활동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가 아니라 그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강한 권한을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청년위원회가 기초지방정부에서의 활동을 이제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까지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그 집행자가 만들어준 것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 아니라 실제 청년들이 이 기획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준비하고 실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게끔 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핀란드의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일정 임기를 가지고 이제 투표를 통해서 그 위원들이 여러 가지 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활동들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연령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년 연령이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에 지금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실 청년 연령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죠. 기본법 연령은 19세부터 34세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또 주거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로 갔을 땐 39세까지 확장되는 경우들이 사실상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로 내려가면 더 천차만별로 아마 연령들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찾아봤는데 관악구가 아마 연령을 좀 더 높인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요. 전북에 있는 이제 제가 지금 딱 바로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군 같은 경우는 49살까지 49세까지 이제 청년의 범위까지 들어가면서 아마 이거를 뭐 일괄적으로 맞추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이런 연령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그 국가적 상황, 그다음에 지역적 상황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청년들이 그 연령의 다름에 따라서 본인들이 지원을 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불편함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매스컴에서 나오고 실제로 이제 많이 또 FGI 같은 걸 통해서 들어보면 연령이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당연히 자격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여기선 또 안 된다 그러고 또 모르고 넘어갔는데 결국은 내가 이 대상자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이게 조금은 교통정리를 해서 이 친구들한테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결이 사실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이제 관련해서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저는 이제 위원회까지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상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다양한 지자체에서 청년위원회, 그다음에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위원회들을 이제 구성해서 움직인다라고 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핀란드 사례에서 하나 더 좀 눈여겨봤던 게 이 위원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들이 굉장히 다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일괄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정체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긴 해야 될 텐데 그 위원회들이 사실상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다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래서 이제 전 다른 지자체도 가서 이렇게 말씀들을 듣고 또 나누다 보면은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수사를 좀 알려달라고.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을 해서 어려운데 어느 시가 잘해요? 어디 도가 잘해요? 그럼 이제 저희도 그거 벤치마킹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어떠한 A라는 시가 잘한다 할지라도 B라는 시가 그걸 그대로 갖다가 아까 국가랑도 마찬가지지만 그대로 가져다가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성공적으로 잘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적 상황이 다르니까. 그리고 그 구성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양한 입장들이 다르니까. 근데 그걸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수 사례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또 움직여 발전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핀란드 사례를 보면서 이제 조금 우리도 이런 부분은 좀 도입해서 우리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위원회 연합이에요. 그래서 어떤 표준화를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각 지방에 있는 청년위원회들이 각자 자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청년들끼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보도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들끼리 네트워킹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여기에는 청년들만 들어가지 않아요. 실제로 그 지방정부의 공무원들 그다음에 시의원, 우리로 치면 시의원, 구의원과 같은 정치인들 그다음에 청년 활동가들, NGO 단체분들 다양한 주체들이 이제 그 각각의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네트워킹을 해가면서 공유하고 자료를 움직이고 서로 모니터링도 해주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또 교육도 같이 연합해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겠지만 움직이는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이 단어는 제가 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해석해서 봤을 땐 컨설팅 서비스라고 나오긴 했는데,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도에서,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법을 달라는 건 아니죠. 뭐 이게 무슨 어떤 뭐 이렇게 점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아니겠지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지금 A라는 시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시가 같이 모여서 한번 활동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과거에 A라는 곳이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결해서 풀었어요. 그런 정보를 좀 집합적으로 만들어 놓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 같은 것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그 위원회 홈페이지인데요. 이제 지금 우리는, 저도 이제 지자체 처음에 청년위원회, 청년 네트워크 발생했을 때 이제 다 그 홈페이지들이 마련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 보면 활성화가 잘 되는 곳도 있고, 또 과거에 멈춰 있는 곳들도 있고, 또 이제 접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이 조금은 좀 연결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EU 연합과 관련해서 이제 EU 그 연합국들끼리 이제 의회, 청년의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도 이 의회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아까 그 청년 정치인들이 정말 그 기성세대 정치판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청년 의원들 다수가 그 안에서의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은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이 돼서 막 유능한 자신들의 역량을 뽑히진 않잖아요. 그 과정에 끊임없이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훈련도 받고, 본인들끼리 계속 트레이닝들을 거치면서 이 안에서 의회 의원으로서의 성장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장한 모습으로서 또 실제 정치 의원, 그 의회로서 진입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회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로서도 청년의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요즘 칼럼에 많이 나오죠. 청년 정치가 왜, 아까 잠깐 저도 제목을 이렇게 타이틀을 봤지만, 왜 자꾸 이렇게 흔들흔들 할까?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그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이제 지긋하신 정치인 분들은 이제 온갖 이제 그 경험들을 쌓으시면서 이제 그 안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배우셨겠지만, 사실 지금 청년 정치인들,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도 우린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누구가 우리한테 그런 걸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권한을 부여해 줬을 때 그걸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노력을 한다 해도 사실 그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역과 학교와 뭐 이제 더 크게는 국가에서 좀 더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이들이 정말 뭐 시민으로서도 당연히 필요한 역할인 거고, 그다음에 그 역할에서 조금 더 정치인으로서도 나갈 수 있는, 그다음에 지역 활동가로서 나갈 수 있는 좀 체계적인 그 교육,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청년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 이러한 트레이닝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의회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는 서울시 그 청년의회 때 몇 번을 이제 초반기에 갔었는데, 지금은 또 조금 성격이 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시장님도 오시고, 뭐 이제 시의원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상호작용을 이뤘다, 이제 질문하면 답변이 이루어지고, 왜 안 되는지 물어보면 왜 안 되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저는 청년은 사실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지금 제가 학원에서 딱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청소년위원회가 또 있죠. 그래서 그 같은 경우도 이게 시기별로 계속 편차가 커요. 어떤 때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도에서 관심을 가지실 때는 의원분들이 쫙 오세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정말 뭐 이제 끄덕끄덕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은 사실 힘을 되게 얻거든요. 내가 1년 동안 준비한 이야기를 저분들이 그래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뭔가 피드백을 해주는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좀 좌절하죠. 왜 안 될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접근조차 잘 이제 안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고민하고 우리끼리 논의했던 걸 그냥 우리끼리 같이 공유하는 자리로서 발표의 자리로서 그치는 경우들도 사실상 있어서 그 경우에는 사실 힘이 빠지죠. 내가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무언가 변화가 되고 무언가 달라지고 왜 안 되는지가 알게 됐을 때 내가 그 다음번에 했을 때 시작하고자 하는 의욕과 아무리 해도 아무리 두들겨도 뭔가 변화도 없고 오히려 내 기운만 쭉쭉쭉쭉 빠지게 된다면 더 그 활동을 하고 싶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효능감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그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아까 그 법에서도 그렇고 실제 의장이 와서 주도하고 의원들이 와서 답변하고 장관들이 와서 답변을 하는 체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범 답안은 아니에요. 이제 그냥 우리랑 반대쪽에 사는 국가에서는 이런 식의 발달을 하고 있고 또 그곳에는 그렇게 청년들의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조금은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변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겠구나 라는 걸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그럼 조금 더 가깝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국내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악이라서 제가 서울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제일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청정net 관련해서 이제 서울 그 청년시민회의, 청년청 해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변화가 좀 있다라고는 저도 들었었는데 이제 시작의 시작점에서는 서울청정net 청년시민회의가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이 행정적인 거버넌스를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이제 그걸 움직여줄 수 있는 손과 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행정 거버넌스로서의 청년청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트랙으로 이제 구분이 돼서 실제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서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하고 모델링하고자 했던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아마 관악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활동하셨던 분들이 상당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 당시 갔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의욕적으로 움직이셨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청년, 그 당시엔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청년이라는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어떤 공론장을 만들고 또 그들이 실제 자신들의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장을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거고, 그 당시의 체계를 잠깐 살펴본다면 이제 전달 체계와 지원 기관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이제 움직임을 가져왔었죠. 그래서 활동지원센터부터 뭐 자치구 청년센터가 이제 전달 체계로서 또 서울시 안에서의 각 구로 움직여서 갔었고요. 지원 기관으로서 아마 청년 허브 또 가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또 무중력지대 교류 공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서 이제 움직여가는 활동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영역으로서는 아까 제가 이제 그 삶의 영역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 위한 기구들을 설립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처음에 도입을 했을 때 물론 모두가 다 박수 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왜 청년들에게만 이런 기관을 이제 역할을 하게 해주냐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하지만 반면에 청년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어졌고 이들의 삶이 지금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지원을,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한데 그 시작점의 발판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만들어줬다라는 해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각 지금 이제 그 관악구도 포함을 해서 각 지자체 구에서도 다양한 형태로서 청년 지원 활동들, 지원 공간들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생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핀란드 사례를 잠깐 봤기 때문에 좀 행정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체계를 하나 사례로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아마 이거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좀 한 4, 5년 정도 이제 좀 역사가 좀 있는 역할이라는데, 청년주간, 그래서 부산 청년주간, 이제 혹시 그건 아시나요? 청년기본법이 2022년에 이제 발의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주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청년의 날 행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 청년주간이 올해도 광화문에서 있었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게 사실 홍보가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차원에서의 청년 주간 행사와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행사가 연계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각각 별도로 지금 또 운영들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 좀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하나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우선 부산부터 보시면 부산은 이제 올해 주제는 이제 청년과 로컬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제 청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청년의 날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가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이제 좀 침체됐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크게 준비하셨다라고 저도 들었는데요. 청년 주체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이슈를 들고 나와서 공론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들로서 그 주간 동안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만드는 지역, 우리가 만드는 미래, 이제 이게 최근에 있었던 그 주간에서의 주제 이슈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기관들의 포스터를 잠깐 보시면요. 굉장히 좀 저는 포스터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까지도 보고 싶어지는 느낌이 드는 포스터였는데, 지역 안에서의 청년 실험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청년들의 삶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청년들도 같이 와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공론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산시 맵에다가 이제 청년 활동 공간부터 시작해서 이 주간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찍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청년 활동을 하는 청년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다양한 일반 청년들, 부산에 사는 청년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청년 주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저는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대구에서 있었던 청년 소셜 리빙 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해결 과정까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네트워킹을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이게 이 모델 사업이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 사업하고도 같이 연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실제로 이 정책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비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실현 가능한 어떤 모델들이 나오면 비즈니스 모델로 발굴해서 창업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역할로서 청년 소셜 리빙 랩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장기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행사나 이벤트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발전시켜갈 수 있는 하나의 모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산이 엄청 잘해서 제가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어떨까요가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 접근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 구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의 방식으로 승화시켜서 한번 발전시켜 볼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가져왔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마 여기 지금 제가 몇 명이 있다 그러면 너무 좀 보이니까 여기 지금 몇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저희가 30분을 드리고 요 주변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찍어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다른 사진을 갖고 오실 것이고 다 다른 스토리를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내 친구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구시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시는 정책 위반자분들, 청년 활동가분들로 대표돼서 그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대구시는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고 이걸 개선하고 싶습니다라고 바라볼지라도, 그 대구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일반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다 같이 흡수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런 식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자신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풀어갈 수 있는 답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이 리빙랩을 좀 잘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에서 내보내는 이제 뭐 기대 효과, 당연히 좋은 말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뭐 적극적인 참여와 입직의 경로까지 해서 사회 참여, 사회 문제 해결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책이라 할지라도 청년들이 재미가 없으면 안 하죠. 아까처럼 내가 뭔가를 느끼고 효능감까지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건 또 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언가 내가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서 액션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즐거움과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흥미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요인으로서 이 리빙랩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청년들의 이런 활동을 이끌어내고 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까지도 하나를 더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하나의 체계를 사례로 가져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청년 주간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부스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듣고 또 시에서 있는 분들이 또 나와서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고 다양한 또 연령대가 세대가 모여서 그 목소리에 공감도 하고 반박도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하나의 또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일상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또 만들어주는 리빙랩까지도. 그래서 그냥 크게 한 3가지 유형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유형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도 훨씬 더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뒤에 제가 좀 가져오긴 했는데요. 우선은 크게 이런 정도로서 참여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 조금 이젠 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구 소셜 리빙랩 이제 포스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좀 지금까지 졸리셨죠? 근데 이제 좀 더 졸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기반 인프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고 또 가장 상징적으로 청년 정책 관련해서 나오는 거죠. 청년 기본법이 2022년에 이제 제정이 됨으로써 이제 지금 보시면은 기본 이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참여 관련해서는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참여를 촉진하겠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있어서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 이제 조항들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중앙 차원에서도 청년의 목소리,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15조에 있어서는 조항 자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라는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청년 보좌관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청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청년 참여에 대한 노력이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관악에 왔으니까. 네. 저는 다른 구보다도 관악구가 정말로 좀 신선하고 좀 더 이제 흥미롭게 봤었던 게 청년 지원 기본 조례가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가 잘 된, 제가 관악이라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준비가 잘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특히 한 조항, 청년 8조를 보시면 청년의 참여 확대라고 해서 조항이 있고, 실제로 구청장의 이제 노력이라던가 실제로 어떤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상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활동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이 청년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안에서의 그 암묵적인 어떤 범위에 대한 정의나 그다음에 그 범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법조항에서 봤을 때는 이 활동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그다음에 이게 참여로서의 활동인 건지 어떤 움직임으로서의 활동인 건지 아니면 정말 청년들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주도적인 능동적인 활동 어떤 범위인 건지는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서 이제 뭐 이런 활동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간 하나의 시작이겠지만, 주체가 이제 구청장이 뭔가를 해주는 역할로서 자꾸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보여서 이 부분에서 이제 청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주어가 좀 더 전환이 돼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장해 줄 수 있는 영역까지도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같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관악구 청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청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에 대한 제안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절차와 내용들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법제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기본법부터 각 지자체에서 조례 차원까지 기존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사실 없었었죠. 근데 이제 한 몇 년 사이 안에 굉장히 많은 청년 관련 조례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청년들의 활동,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움직임이 법적 기반으로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보시면 핀란드에서도 제가 뭐 기본 계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기본법 시행과 더불어서 이제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체계라고 해서 아마 이 표는 한 번씩은 좀 익숙하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전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과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다 해가지고 이제 영역별로 나눴죠. 일자리, 주거, 교육, 그 다음에 복지, 문화, 참여, 권리에서 크게 한 5가지 영역으로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의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근데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정책에서 이제 정부 국정과제도 그렇고 움직여 갔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청년 정책을 추진했던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이 사실 아까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조금 더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키워드죠. 희망, 공정, 그 다음에 참여. 그래서 이 3가지 키워드의 대표로 이제 아까 그 분야가 구분됐던 것처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생활, 그다음에 참여 권리에서 이제 참여라고 해서 이 5가지 영역으로서 각각의 비전들, 계획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건 우리가 지자체 안에서의 변화와 지자체 안에서의 영향력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큰 틀 안에서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갔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한 스텝이라도 좀 발걸음을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살짝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그 희망, 공정, 참여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걸 위해서 이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년이 만드는 청년 정책과 이제 뭐 활기찬 지역 해서 이제 각 부처에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청년 보좌역 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청년 담당 이제 그 관련된 부처에서도 해서 중기부,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고용부, 행안부, 문체부에서 지금 현재 청년 보좌관들이 다 이제 선정된 걸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관 임기랑 사실 같이 가다 보니까 장관 임명이 아직 않는 복지부와 교육부는 12월 중에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7개 부처에서 청년 보좌역 채용을 하게 됨으로써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보다 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겠다라는 이제 어떤 시그널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과 더불어서 2030 자문단이 이제 그 부처에서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청년들의 보좌역 배치와 더불어서 자문단 설치.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어떤 식의 평가가 나타나게 될지 지금은 단언하기는 사실 어렵고, 뭐 저도 이거를 제가 뭐 무한 긍정으로 무한 또 부정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잘 되기를 희망하는 바람으로서 설명을 드린다면, 일시적으로 모이는 위원회보다는 그래도 정말로 그 부처 안에서 호흡할 수 있는 청년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제 이들의 역할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과 어느 정도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지, 또 이들이 일반 우리 다수의 청년들을 얼마나 또 잘 대변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 보좌역들과 2030 자문단과 우리 다수의 사회를 구성하는 청년들에서의 또 소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은 아마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 아까 그 핀란드에서 잠깐 봤었던 조금 더 그 청년위원회 연합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청년참여위원회를 만드는데, 이제 문제제기는 그거였어요. 우리도 아시다시피 아까 그 보좌역도 그렇지만 그 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역량과 능력을 가진 청년을 찾게 되죠. 근데 우리 아까 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 청년으로서 정말 어떤 정치나 정부의 뜻을 크게 갖지 않는 한 내 직업과 내 먹고 사는 정말 생존의 문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워가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특수화된 소수의 청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역할로서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다. 너무 위촉 기준이라든가 요건이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원활하게 풀어주기 위한 국정참여에 대한 이 장벽을 좀 낮추자라는 처음에 이제 시작에서 이런 위원회 확대를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 스스로가 이제 자신들의 그 이제 DB를 구축하고 자신들이 청년 인재로서 등록하게 되는 플랫폼도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하나가 그거였죠. 지역 공동체에서 청년 참여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의 이제 소통의 플랫폼 만들었다면 지역 차원에서는 청년 마을 지원 확대해서 이제 행정안전부를 기준으로 해서 청년 주도적인 아까 그 리빙랩 같은 사업들이 이제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지역 정착을 위해서 청년 마을을 어떻게 조성하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로컬 브랜딩을 통해서 정말 이제 창업과 더불어서 내가 일자리를 구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인가. 이런 노력들을 지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사업들을 그냥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온 거니까 뭐 하나하나 제 정보 정책 소개하러 온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이제 청년 둘의 지원이다라고 해서 모두가 수도권으로 향하는 사회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터전을 밟고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 안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지금 사실 다 돼서 그냥 짧게 마무리만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요거부터는 이제 제가 그냥 자료로서 이따가 뒤에 아까 그 큰 세계 사례와 더불어서 21년, 22년 동안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대표되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건 자신 있어요 라고 좀 내보낸 사례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료로서 이제 참고하시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구나, 이런 사업들,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져왔고요. 볼 때 이제 하나 좀 저희 뭐 축구도 그렇죠. 요약해 드리려면 관전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21년과 22년 물론 시간이 그렇게 흐름이 크지 않아서 큰 차이를 보진 않겠지만 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 확대, 그냥 말 그대로 정말 터전을 넓혀주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청년 공간 조성,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공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인 공간을 만들어가는 역할로서, 그리고 이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까, 지역으로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할까에 대한 모습이었다면 22년에는 조금 더 구체화되는 모습들로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정책 주도성에서 그냥 참여라는 어떤 좀 광범위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정책에 좀 더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있고 정책화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좀 좁혀주는 측면들이 있겠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자연스럽게 청년 참여 예산제까지도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례들을 찾기가 이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어떤 모습들, 특히나 정책적인 측면, 예산적인 측면까지도 권한을 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가 그냥 청년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청년 정책 추진 기반이라고 해서 이제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 전반적인 측면까지도 확장해서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청년들을 대상으로서 친화 환경 만드는 활동까지 이제 좀 더 생태계를 넓혀가고자 하는 모습으로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23년에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1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건 저 혼자 떠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어떤 생각 가지실지, 또 이걸 혹시 보게 되는 분들은 또 어떤 게 또 궁금할까,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1시간 동안 저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토대로 또 이런 자료도 공유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저도 또 여러분들하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악구에서 청년분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활동하고 계신 만큼 다른 구와는 또 다른 색깔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청년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